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류징화 Y 지음 한종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25번째 264페이지 일러두기. 이 책은 大国衰落之间人民出版社 2007을 완획한 것이다. 본문 괄호 안의 설명은 지은이가 고딕체로 된 작은 글씨의 설명 및 각주는 옹기니가 작성했다. 옹기니 섬은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쇠퇴하면서 중국이 이를 대신할 것이란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지만 최소한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중국이란 대국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외면할 수 없는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수교한 지 3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가 중국에 가지는 관심은 대북 문제를 제외하면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동북 공정 같은 민족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제외하면 중국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대국 굴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알려지면서 같은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이 쓴 세계사에 관한 책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대국 쇠락지감 大国衰落之间으로 대국 굴기 大国崛起 대국 부흥지로 大国复兴之路와 더불어 3부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국 굴기와 마찬가지로 한 저자가 쓴 작품이 아니라 9개 나라의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썼기에 중국인의 세계관을 잘 살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번역자들에게 중국에서 나온 세계사를 번역하는 일은 중국어 실력과는 별개로 한자로 표기된 외래 고유명사의 발음을 찾아야 하는 고역을 피할 수 없는데 필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그나마 인터넷이라는 신통한 물건이 있어 수고를 덜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페르시아, 아랍, 비잔티움, 몽골사는 생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껄끄러운 점은 중국 특유의 역사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와는 다르게 이슬람에게는 호의적인 반면 기독교에게는 그 반대이며 심지어 반제국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제3세계 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 지식인들은 민중 봉기가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특히 로마 제국 편에서 민중 봉기의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더불어 생산 양식과 계급 대립에 대한 서술도 눈에 자주 띄는데 이런 관점은 마르크스의 냄새가 솔솔 나긴 하지만 상당히 세련된 면모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도 쇠락이라는 코드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굴기를 묘사한 지면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면은 모두 쇠락을 묘사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나페는 아예 굴기 부분의 묘사는 생략하고 다짜고짜 쇠락부터 다루는 과격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소련편에서 보이는 소련 체제에 대한 비판은 전혀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온 책 같지 않습니다. 옮긴 이로서는 우리가 자주 접한 일반적인 세계사와는 조금은 다른 중국의 지식인들의 독특한 시각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 초보자들에게는 그리 쉬운 내용이 아닌 듯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줄을 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한정된 지문을 쓰다 보니
역사적 사실을 압축해 표현한 부분이 많아서 그 배경을 찾아보기 위한 방편에서였지만 막상 책으로 나오려 하니 원서의 모양을 훼손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과 독자 여러분의 눈을 어지럽히지 않을까 하는 미안함이 앞섭니다. 이 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원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음에도 기다려준 도서 출판 아이필드 관계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12년 4월 옮기니 한종수. 찾아보기 440페이지 인신구속관계 39 인정전 른칭첸 232 인종경리정책 350 아파르트 헤이트 인클로저 운동 324 내지 5 인타프레네스 34 일당체제 382 일디바드 130 일리리아 89 97 118 128 일리리아인 황제 89 일소 중립조약 394 일인정 일은정 왕정 고대로마 72 일한국 59 190 194 206 등 4. 440페이지 자마전투 75 자마습 56 자베르간 129 자유로운 경제인 334 자유노조 폴란드 404 413 자이드파 오이만파 178 자이디 왕조 178 자지라트부 201-2 자치와 방한 논쟁 377 384 자카프카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378 남카카스 연방 작센 왕조 257 338 잔지의 반란 184 장건 정치엔 49 264페이지 그는 군개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장비를 개선하고 훈련과 전술도 서방 수준으로 높이려 프랑스 교관을 초빙해 프랑스어 교본으로 공부했다. 개혁 인사들은 대부분 친프랑스였고 술탄 셀림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 신질소, 나자메 제디드가 자리 잡자 이 단어는 오스만 개혁의 대명사로 쓰였다. 술탄 셀림은 유럽 각국의 상황, 특히 오스트리아의 정치, 군사, 사회를 살피게 했다. (1791년) 술탄은 군과 정계, 종교계 지도자 22명에게 거느리 올리라고 명령했다. 그중 2명의 기독교가 라이하, 일종의 상소문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에 올렸던 진정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강력한 군사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방법이 달랐다. 보수파는 제국 황금 시절의 군사적 방법을 생각한 반면 개혁파는 프랑스식을 구상했다. 그 가운데 급진파는 기존의 군대를 없애고 철저하게 서구식 군대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급진파 주장은 매도당했지만 술탄의 생각은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술탄은 즉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질서의 훈련과 조례를 발표했다.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구식 보병대의 창설이었다. 경비 조달을 위해 재정전문기관을 설립했다. 이미 회수되거나 몰수된 군대의 봉토, 담배와 술과 커피에 부과한 세금으로 경비를 마련했다. 신식 군대에서는 포술과 항해 등 근대과학을 가르쳤다. 프랑스어는 필수였다. 셀림의 개혁은 장교들을 신지식층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은 서구의 문화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받아들였다. 셀림은 유럽 열강의 수도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고위직들은 현지 사정을 몰랐지만 젊은 관료들이 서구의 사회를 배위와 개혁에 앞장섰다. 같은 개혁파였지만 출신이 다른 세력이 있었다. 유대인과 기독교도였다. 이들은 훌륭한 인적 자원이었지만 제국과 서구 사이의 완충 역할만 할 뿐이었다. 정부도 그들을 그 정도의 존재로만 이해했다. 셀림의 개혁 목적은 부국 강병이었지 술탄 제도를 손대는 것은 아니었다. 젊은 장교와 외교관들은 술탄 제도에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아직은 힘이 없었고 예니체리 군단과 보수 종교 세력인 울레마도 무력하지 않았다. 셀림은 1806년까지 2만 5천 명의 신식 군인을 확보했다. 그들은 남색 베레모에 붉은색 승마 바지를 입고 프랑스 교관과 서구화된 투르크인 교관의 지도를 받았다. 셀림은 조심스럽게 개혁을 추진했지만 울레마와 예니체리가 연합해 펼친 공격을 감당하지 못했다. 1805년 발칸반도의 호족들이 현지인 병사 재조직 명령에 반발했다. 셀림은 신식 군대를 보내 진입했지만 부메랑이 되어 1807년 예니체리가 반란을 일으켜 셀림을 퇴출했다. 개혁은 좌절된 듯 보였다. 1년 후인 1808년 연금당한 셀림이 살해되고 말았다. (265페이지) 마흐무드의 강력한 개혁. 마흐무드 2세가 술탄에 올랐다. 234에 대한 해석. 셀림 3세는 무스타파 4세의 명령으로 예니체리 군단에 의해 1808년에 살해당하고 무스타파 4세 역시 두 달 후 라크다르 1765부터 1808까지 파샤에 의해 죽는다. 라크다르 파샤는 마흐무드 2세 제위 1808부터 39를 제위에 올렸다. 그는 셀림 3세의 사촌 동생으로 투르크어와 아랍어, 종교와 법률, 시와 문학, 역사에 정통했다. 그는 퇴위당한 셀림과 같이 연금, 란찐 생활을 했으므로 셀림의 개혁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마흐무드 2세가 즉위할 무렵 러시아와 대립이 불거졌고 세르비아와 그리스의 독립운동도 활발했다. 그는 즉위 18년 후인 1826년에야 비로소 개혁에 나섰다. 그 18년 동안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자신의 사람들을 소리소문 없이 채워두었다. 개혁은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826년 봄 아시키리만 수레인 무하메디에 무함마드의 승리하는 군사를 창군했다. 아나톨리아의 민병대가 이를 지지했고 이집트 총독 무함마드 알리 총독 제위 1805부터 49는 교관을 파견해 힘을 보태주었다. 셀림 3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예니체리에서 병사들을 뽑아 군단을 편성하고 서구 교육을 받은 이슬람 장교를 교관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겸허한 방식으로 예니체리 상층부와 울레마의 지지를 얻고 종교 지도자인 마흐디의 지지도 받아냈다. 일단 기선을 잡은 마흐무드는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예니체리 군단을 해산하고 벡타슈이라는 탁발 승단의 활동도 금지시켰다. 예니체리가 개혁의 반대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마흐무드는 세라스크라는 관리에게 지휘권을 주어 병사들을 유럽식으로 교육하도록 했다. 특히 프로이센의 도움이 커 이 인연으로 두 나라는 동맹국이 되었다. 해군에서는 미국의 선박 전문가와 영국 해군의 도움을 받았다. 기술학교와 의학교도 설립해 프랑스어로 수업하고 졸업생을 유럽으로 유학 보냈다. 공중의 한직을 정리하고 관리들을 새로 채용했다. 관리의 재산과 신분을 보장하는 대신 청렴과 업무 능력을 요구하는 조서를 내렸다. 유럽의 정부 체제를 본받아 외무장관, 내무장관, 재무장관을 임명했으며 국무회의도 유럽식으로 바꾸었다. 이제 보정 대신은 술탄의 대리인이 아니라 수석 장관에 불과했다. 1831년 이후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 두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 인구조사와 토지 측량을 실시하면서 티마르 제도를 폐지했다. 티마르 제도 266페이지 235 티마르 제도 사전에는 오스만 제국에서 술탄이 총성에 대한 보답으로 어느 개인에게 토지나 조세 수입을 하사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 연원은 매우 깊다. 이슬람 칼리프의 이크타와 비교되기도 한다. 이크타는 장교들에게 정식 봉급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하사한 제도이다. 첫째, 인구조사와 토지 측량을 실시하면서 티마르 제도를 폐지했다. 티마르 제도로 편성된 군인들은 제국 군대의 주력이었으나 16세기 이후부터 신정규군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2000여 개의 티미르 중 일부만이 새 기병대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은퇴해 연금을 받았는데 1만 2천여 명의 신정규군 유지비가 이 비용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미 황실의 영지가 된 티마르의 세수가 의도한 만큼 많이 그치지는 않았지만 이 조치는 중앙 집권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 다음 개혁 대상은 와크프 사원영지였다. 와크프는 신자들이 모스크에 기부한 토지나 재산이 토대가 되었으며 창업자의 가족과 그 후손이 장악한 에우카프라는 종교복지재단이 통제했는데 이는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와크프는 매매가 자유로웠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도 않았다. 와크프의 통제권과 처분권은 관리나 세리에게 있었으나 그들이 울레마, 이슬람의 법학자, 신학자를 겸하거나 울레마에 의해 임명된 경우가 많았다. 마흐무드는 새 에우카프를 만들어 자신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해 근거가 명확한 경비만 지출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울레마 세력이 약화되었다. 셋째, 생활과 풍속도 개혁했다. 투르크식 의상과 터번을 벗고 서구식 의상과 패스라는 모자를 쓰게 했다. 프랑스어 관보와 투르크어 관보도 발행했다. 사건 일지라는 이 관보는 신문사업의 선구였다. 또 새 역참로를 건설하고 유럽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금역제도를 만들었다. 1855년부터는 전신과 철도를 개설했다. 마무드의 뒤를 이은 압둘 메지드 1세 제위 1839부터 62일은 더욱 광범위하게 개혁을 밀고 나갔다.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다. 1839년 토프카프 궁전 내 정지, 장미의방에서 개혁 조치가 발표되면서 탄지마트 개조를 의미하는 투르크 시대가 열렸다. 민족과 종교에 상관없이 공개 재판을 보장하고 공평한 세금 제도와 보편적인 징병 제도도 도입했다. 정교 분리의 기반이 이때 마련되었다. 이 개혁으로 이슬람은 정신적 지배자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프랑스 법률의 영향을 받은 형법이 1840년에 발표되었으며 국민은 법률 아래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근대적인 세속법 체계가 만들어졌다. 교육에서도 오스만 대학 설립안을 제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연결되는 교육체계를 만들었으며 공공교육회의도 설립했다. 교육은 종교의 손을 떠나 세속화되어 울레마의 권한이 약해졌다. 재정개혁과 은행 설립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화폐 가치를 낮춰 재정 공백을 메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미 마흐무드 2세 때부터 화폐 정책에 여러 차례 손을 대 금화가 35차례, 은화는 37차례나 바뀌었다. 화폐가 바뀐 만큼 물가가 올랐고 가치는 떨어졌다. 1814년 피아스트르의 가치는 영국 파운드의 23분의 1이었지만 1839년에는 104분의 1이었다. 1848년 고율의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유럽식 은행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 국채는 1년 번호가 없는 탓에 유자하기 쉬워 할인폭이 엄청나 1875년 이후에는 차관을 얻어 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러 유럽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 1908년 청년 투르크당이 입헌 개혁에 성공했다. 몇 세대에 걸쳐 좌절과 실패를 맛본 끝에 이루어낸 성공이었다. 그러나 제국의 쇠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중국의 역사학자 오우근 이렇게 지적했다. 봉건 경제체제의 근본은 건드리지 않고 서구의 기술만 배우려 했다. 269페이지 5. 제국 붕괴에 대한 해석 269페이지 악정고토의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의 쇠퇴 원인 강대국의 간섭으로 인한 민족 독립과 지방 분립 대국들이 조종하는 제국의 재정 오스만 제국의 쇠퇴 원인 오스만 제국이 왜 그렇게 쇠락했는지의 문제는 소수의 학자만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다. 현대 터키의 역사학자들은 초기 오스만 제국의 찬란함과 근대의 부흥만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서구의 일부 학자들은 오스만 제국에 존재한 모든 단점을 찾아내 통치자의 학정 탓으로 돌린다. 제국 말기의 정부 잘못을 투르크 문명 자체에 돌리는 사람도 있다. 자료의 결여, 언어의 장벽, 연구의 부족 외에도 17, 18세기의 오스만 제국의 문서는 거의 봉인되어 있고 간략한 연대기마저 소수의 학자 외에는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오스만 제국의 경제사나 사회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다. 정치사 연구에서는 19세기의 역사학자 하모 236, 이 하모 1774-1856년 26, 82살 등이 269페이지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놓긴 했지만 오스만 제국의 쇠망 문제를 논할 때 가장 권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답하기란 참 곤란한 실정이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근거로 의견을 종합해보면 정치, 제도, 사회, 경제, 생활, 정신적 가치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쇠퇴의 원인을 찾고 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은 예니체리 군단의 와해였다. 굴람 제도의 핵심은 노예중에서 술탄의 충실한 전사와 관리를 양성해 행정권과 군사력을 귀족이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독교도 남자아이를 뽑아 이슬람식으로 교육과 군사훈련을 시켜 술탄 개인의 노예로 만든 이 제도는 비록 특권은 있었지만 주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게 만들고 재산과 지위를 상속할 수 없게 했다. 귀족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예니체리 군단에 개입해 그 성격을 바꾸는 데 성공함으로써 예니체리는 술탄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변질되었다. 예니체리의 징병 전통이 바뀌고 결혼을 금한다는 규정도 폐지되었다. 셀림 2세 제위 1566부터 74대에는 세습이 허용되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 신분으로 격상되어 되자 자유인 신분의 이슬람도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니체리의 규모는 점점 늘어나 1650년대에 20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 민폐도 늘어 도적대와 별다를 바 없어 17세기 초부터는 술탄을 폐위하고 정부의 간섭도 서슴지 않았으나 정작 외국과의 전쟁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공정투쟁도 쇠퇴의 한 원인이었다. 혈통으로 계승하는 원칙은 있었지만 최고의 승자가 계승하는 방식이어서 일단 권력을 잡고 나면 형제나 조카들을 박해했다. 오스만 제국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초반의 술탄 10명은 모두 유능해 제국을 일으켜 세웠으나 술레이만 1세 이후 17명의 술탄 대부분은 무능했다. 그나마 술레이만 1세를 제외한 초기의 술탄들은 몇몇을 제외하곤 재위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오스만 제국은 일부 다처제 국가여서 하렘에는 많은 후궁이 있었다. 이런 제도는 후계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툼이 치열하게 된 원인이기도 했다. 1595년 메메트 3세는 19명의 형제를 살해해 그의 사후 후계자를 찾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1603년 이후 제14대 술탄 아메드 1세가 즉위한 시기부터는 술탄의 형제를 공정에 감금하는 제도, 세상이란 뜻으로 카페스 제도라 한다를 실시했다. 공정에 갇힌 자들이 훌륭한 통치자가 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감금되기 전에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으므로 술탄에 오를 때에는 자녀가 없고 죽을 때에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아 총신과 공정관리의 권력이 강해졌다. 술레이만 1세 이후 권력은 하렘과 파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1617년 이후 부자 상속제 대신 왕실 남자중 최고 연장자가 왕위를 계승했다. 이들은 모두 세상 출신이었다. 국정은 보정 대신과 대장군이 이끌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술탄은 유력한 파샤에게 관저를 하사해 파샤의 관저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그곳을 파샤의 문 혹은 숭과문이라 불렀다.
정부의 부패, 사상의 정체, 교육의 답보, 기술의 낙후, 민족과 종교 간의 갈등 등 난제가 산적한 데다가 각 민족의 독립투쟁 배후에 유럽 열강이 있었다. 더욱이 전쟁에서 연전연패함으로써 열강이 제국의 내정에 개입하게 되었다. 외부적으로 보면 16세기에 일어난 세 가지 변화가 제국의 와해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첫째, 유럽 국가들이 일치 단결해 오스만이 더 이상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저지했고, 둘째, 아메리카 식민지가 개척되면서 가격혁명이 일어났으며, 셋째, 유럽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 기술 격차가 벌어졌다. 유럽 진출은 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제국이 탄생한 곳은 기독교와 이슬람 만나는 경계여서 오스만이는 이교와의 전쟁을 이슬람 신앙과 문명을 전하는 성전으로 여겼다. 세속적으로도 전쟁은 전사와 사제에게 토지, 노예, 농로를 제공해 주었다. 16세기 이후 오스만은 공국 혹은 왕국에서 벗어나 제국으로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초기 확장 시기 때의 전통이 군사, 사회,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다. 전통 질서가 너무 강하다 보니 정복이 멈추었을 무렵 거대한 제국을 경영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요구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국제 환경도 불리하게 돌아갔다. 인도양에서는 포르투갈을 상대해야 했고, 크림반도와 그 주변에서는 러시아가 압박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막과 산맥과 기후가 남하를 가로막았으며, 지중해와 대서양에서는 서구 국가의 세력이 커지면서 오스만의 중간기지 역할이 줄어들었다. 합스부르크가에 대한 몇 차례의 공격도 실패했다.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전쟁기구가 헝가리 평원에서 멈췄을 무렵 유럽인은 먼 바다로 진출해 있었고 경제와 무역을 탈바꿈시켰다. 국제 환경의 변화는 제국의 경제에 타격을 가했다. 16세기 이후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어 통화팽창을 일으키자 오스만 제국이 보유한 금과 은의 가격이 하락했다. 정부는 화폐 가치를 절하함으로써 통화 팽창을 더 자극했다. 병사와 관리들은 명목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국가기강이 해이해졌을 뿐 아니라 17세기 이후 영국 동인도 회사가 동양 무역을 농단하면서 제국의 무역 이익이 줄고 수입은 크게 늘었다. 유럽 경제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동안 제국의 기술력은 쫓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발명도 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발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기술력은 중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초기 이슬람은 지식과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장려했다. 무함마드는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머나먼 중국까지도 가라고 말했으며 중세 이슬람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에서 성과를 보여준 바 있었다. 따라서 정체의 원인을 전적으로 이슬람의 정체성과 투르크 민족성 탓으로 보는 견해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무함마드를 최고의 예언자,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믿는 이슬람 신앙체계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요소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더욱이 종교 중심의 이슬람 교육은 시대에 합당한 이론과 철학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슬람이 서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근거 없는 우월감도 큰 장애였다. 이것은 종교적 편견과 과거의 승리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초기 이슬람 세계는 헬레니즘, 페르시아, 인도,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작품들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등 인류 문명에 기여한 바가 컸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서구의 역사서나 지리서가 아랍어나 투르크어로 번역된 적이 거의 없었다. 오스만은 기독교의 문물에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슬람이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 것도 오만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한몫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와 유럽과의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시선은 그대로였다. 1756년 이스탄불 주재 프랑스 대사가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의 동맹을 맺었다고 통보했을 때 한 마리의 돼지와 또 다른 돼지의 연합이라며 비아냥거릴 뿐 파라셀수스 1493부터 1541이 의학에서 베살리우스 1541부터 64와 합의가 해부학에서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의 갈릴레오가 천문학에서 이룬 성취에 대해 알지 못했다. 제국과 서구가 교류하는 지역은 지식과 최신 기술이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학습 의욕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자 그곳마저 정보가 고갈되었다. 연이은 군사적 패배로 그 우월감은 물거품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식 제도로 군사대국을 건설했지만 공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일은 비이슬람의 몫이고 제조업자란 이교도와 동의어였다. 이슬람으로 개종해 이교도라는 낙인을 피했으나 서구 출신이나 은행가, 상인, 기술자는 냉대를 받았다. 그 결과 생산력의 정체, 장기적인 사회불안, 정부의 포갑 통치 등이 중섭되어 15세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8세기 이전에는 역사학자 무스타파 나이마 237, 공정시인 아흐메드 네딤 238, 전통적인 종교시를 남긴 샤 갈리브 239 등이 있었고 건축, 세밀화, 음악에서도 두드러진 성취가 있었다. 하지만 창조력은 점차 고갈되고 18 내지 19세기에는 정신세계에서도 쇠락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8세기 이전에는 역사학자 무스타파 나이마 237, 273페이지 237 무스타파 나이마 1655부터 1716, 45, 61살 오스만 제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예니체리 출신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스탄불 공정 수비를 맡았고 재정장관 총독을 역임했다. 저서로 1591년부터 1660년까지 사건을 다룬 가 있다. 공정시인 아흐메드 네딤 238 아흐마드 네딤 1681부터 1730 274페이지 49살 이른바 튤립시대 1718부터 30에 활동한 시인 네딤은 유쾌한 친구란 뜻이며 특히 장yen송시와 서정시에 뛰어난 오늘날까지 즐겨 암송된다고 한다. 브리테니커 네딤에서 인용 전통적인 종교시를 남긴 샤 갈리브 239, 274페이지 갈리브 대대 1757부터 99 라고도 한다. 시집 디완이 유명하다. 이 시집에 수록된 시는 그가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주제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도의 상징적 언어와 복합적 기교, 말의 유희가 특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브니테니커 이슬람 특히 문학 갈리브 대대에서 인용
하지만 창조력은 점차 고갈되고 18내지 19세기에는 정신세계에서도 쇠락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